새벽 5시 평범한 출근길. 검은 차량들이 공장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 한 줄로 서게 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년 경력 배터리 전문가가, 첨단 기술 전수하러 온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했어요. 수십조 원 투자한 공장, 완전 멈춤. 미래 산업 핵심 인력들 모두 사라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현대 LG 합작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새벽 5시경이었죠.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기술자들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 줄여서 IC라고 부르는 당국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문서에는 아퍼레이션 로 볼터지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렬로 서서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 줄 안에 서 있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당신은 노동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옆에서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김 과장님도 끌려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들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을 철저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는 물론이고 B-1 비자로 입국해서 장기간 현장 작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첨단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러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마비됐죠. 핵심 기술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교한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이 멈춰서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손댈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반외국인 정서, 특히 아시아계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폭발한 거였어요.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불법 고용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저희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미래 먹거리가 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날 밤 구금된 동료들의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단속 이후 첫 주가 지나면서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작업대와 멈춰선 기계들 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미국 현지 직원들이 복잡한 배터리 셀 조립 장비 앞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공장은 그냥 거대한 철덩어리에 불과했거든요. 배터리 제조는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0.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나와요. 온도를 1도만 잘못 맞춰도 셀 전체가 폐기 처분되죠. 이런 노하우는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부장님이 급히 본사에서 날아왔어요. 현장을 둘러보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이 라인 전체가 스톱됐네. 이러면 최소 2개월은 걸릴 거야. 가장 큰 문제는 품질 검사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결함들이 있거든요. 색깔로 판단하는 것, 소리로 구별하는 것,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 것들 말이에요. 현지 매니저인 존슨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미시간, 애리조나, 테네시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핵심 인력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전체 생산 계획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차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상황이었거든요. 현대차 측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약속하신 납기를 못 지키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게 생긴 거니까요. 위약금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유출 우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비워진 현장의 중요한 설계 도면들과 제조 매뉴얼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보안 관리를 담당하던 인력들도 대부분 구금되거나 귀국해버렸으니까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만의 기술 우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연구소장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화상회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중국 CATL이나 BYD 같은 경쟁사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죠. 현장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남아있던 한국 직원들도 하나둘씩 귀국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자신들도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한국 들어갈까봐. 동료 이대리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주가 지나면서 우리 공장은 거의 유령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운 최첨단 시설이 단 며칠 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현대 LG 합작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새벽 5시경이었죠.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기술자들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 줄여서 IC라고 부르는 당국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문서에는 아퍼레이션 로 볼터지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렬로 서서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 줄 안에 서 있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당신은 노동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옆에서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김 과장님도 끌려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들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을 철저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는 물론이고 B-1 비자로 입국해서 장기간 현장 작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첨단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러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마비됐죠. 핵심 기술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교한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이 멈춰서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손댈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반외국인 정서, 특히 아시아계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폭발한 거였어요.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불법 고용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저희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미래 먹거리가 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날 밤 구금된 동료들의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사태 발생 3주째, 한국 본사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해요. 재무 담당 상무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수십억 원씩 날아가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권 사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철수하면 10년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었거든요. 언론에서는 벌써 사업 철수설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사업 포기 검토 같은 제목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주가도 연일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한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없이 글로벌 배터리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철수한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보장도 없었어요. 현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권 사장님이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온라인 너머로 전해지는 그분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미국 내 7개 공장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테네시 각각이 수조 원 단위의 투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에요. 테슬라도 있고 GM과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었죠. 중국 업체들이 우리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해외 사업 부장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벌써 미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철수하면 그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격입니다. 논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죠. 하지만 결국 권 사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버팁니다. 미국 사업 철수는 없어요. 다음 날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업 철수 계획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안해하던 현지 직원들도 그래도 회사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며 안도했죠.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술자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릴 것인가?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존슨 매니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더 버텨야 할 것 같아. 회사가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 아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지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현대 LG 합작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새벽 5시경이었죠.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기술자들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 줄여서 IC라고 부르는 당국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문서에는 아퍼레이션 로 볼터지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렬로 서서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 줄 안에 서 있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당신은 노동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옆에서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김 과장님도 끌려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들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을 철저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는 물론이고 B-1 비자로 입국해서 장기간 현장 작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첨단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러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마비됐죠. 핵심 기술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교한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이 멈춰서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손댈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반외국인 정서, 특히 아시아계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폭발한 거였어요.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불법 고용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저희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미래 먹거리가 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날 밤 구금된 동료들의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버티기로 결정은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금됐던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김 과장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전에 추방되어 귀국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20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비자 재신청을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사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단속에 걸렸던 사람들의 비자 재발급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단속 대상자들의 재입국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게 미국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소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부품 공급업체인 대한정밀의 박 사장님이 절규에 가까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기술자 5명이 모두 추방됐는데 이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합니까?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대기업처럼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법무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배터리 분야는 워낙 전문성이 높아서 사람을 바꿔가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10년, 20년 경력을 쌓은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대체가 불가능했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인사 담당 차장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2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기업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기업들의 불법 고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의 편법 고용 같은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처럼 묘사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했어요. 다만 B-1 비자의 애매한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죠. 장기 체류면서 현장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언제부터 정해진 건가요? 법무팀 변호사도 답답해했어요. 미국의 비자 기준이 워낙 복잡하고 자의적이라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결국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인력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원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는 방식 말이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300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동료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분들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던 중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호 라인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공장장인 데이비스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저는 급히 미시간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제조 과정이 단순해서요. 현지 직원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해요. 3원계 배터리보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서 현지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던 거죠. 미시간 공장은 연간 16.5GWh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시설이었어요. 주로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전력 저장 시스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거든요. 첫 배치 500개 모듈의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합격률이 97%입니다. 기술팀장 마이클의 보고를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어도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비결이 뭔가요? 한국에서 원격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실시간 화상통화로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작업했습니다. 원격 지원 시스템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어요. 고화질 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2도 정도 낮춰보세요. 화면 너머로 서울 연구소의 박 박사님이 지시를 내리면 현장 직원들이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 직원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미국 사람들의 기술 습득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났거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차 기술자인 톰이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식 작업 방식을 빠르게 체득한 거죠. 미시간 공장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공장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LFP 라인부터 재가동해보자.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시작했어요. ESS 전용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현지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위기 극복의 신호탄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가 포기하지 않고 현지 인력 육성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3원계 배터리같이 고난이도 제품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아서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당분간은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고 전기차용 배터리는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한 거죠. 무리하지 말고 확실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죠.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회복하려다가 더 큰 실패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시간 공장에서의 작은 성공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됐습니다.
절망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데이비스 공장장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현대 LG 합작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새벽 5시경이었죠.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기술자들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 줄여서 IC라고 부르는 당국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문서에는 아퍼레이션 로 볼터지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렬로 서서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 줄 안에 서 있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당신은 노동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옆에서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김 과장님도 끌려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들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을 철저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는 물론이고 B-1 비자로 입국해서 장기간 현장 작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첨단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러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마비됐죠. 핵심 기술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교한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이 멈춰서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손댈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반외국인 정서, 특히 아시아계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폭발한 거였어요.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불법 고용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저희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미래 먹거리가 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날 밤 구금된 동료들의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미시간에서의 성공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조지아 합작 공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LG 측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전기차 생산 계획이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했지만 현대차 측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라는 겁니까? 아이오닉5 납기가 또 밀린다고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GM과의 얼티움셀 공급 계약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GM 구매 담당자의 경고성 메시지였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위약금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곧 강조해온 현지 고용 창출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도 있었어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지만 여론에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고용을 더 늘려야 합니다. 미시간주 정부 관계자가 압박을 가해왔어요.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현지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숙련된 배터리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미국에는 배터리 제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사 담당 매니저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달리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현대차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합작 공장 운영을 놓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LG가 약속한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로는 부족해요. 현장에 직접 와서 봐야 할 일들이 많다고요. 양측의 입장차가 점점 커져갔어요. 계약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런 갈등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 간의 내분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가장 속상한 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미국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홍보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미 굳어진 여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파트너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비용, 품질 보증 비용, 지연에 따른 보상 비용까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재무팀의 우려가 깊어져 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대차와 GM은 우리의 핵심 고객사였으니까요.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 사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측과 긴급 회담을 가져보죠. 상황 타개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트너사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본사에서는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제안이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거였죠. 유럽 시장은 어떤가요? 권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배터리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미국보다 저렴하고요. 해외 사업부의 보고였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풍부해서 원재료 조달에 유리합니다. 새로운 옵션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미국 하나에만 집중했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호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잖아요. 젊은 기획팀 직원의 제안이었어요. 자원 확보와 가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 자원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요?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달랐거든요. 유럽은 안정적이지만 규제가 까다로웠어요. 동남아는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했죠.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았습니다. 중남미는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멕시코가 특히 유망해 보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물류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지리적 이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미국 시장에 공급하면서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술 운영 방식도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해외 파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원격 관리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야겠어요. IT팀에서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 공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디지털 트윈 기술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으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많은 제조업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인사팀의 의견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의존도를 줄이려면 각국 현지인들을 전문가로 키워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6개월, 현지에서 6개월씩 순환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현실적인 대안이었어요. 아예 파견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 순환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거였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투자 비중을 40%에서 25%로 줄이고 나머지를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한 지역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뼈아픈 교훈이었어요. 글로벌 기업이라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윤곽이 잡혀갔어요. 미국 사업도 포기하지 않지만 의존도는 크게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하고 유연한 회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사태 발생 6개월 후 저는 다시 조지아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분들 없이도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현지 기술자 마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실제로 생산량도 정상 수준의 80%까지 회복됐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죠. 품질도 안정됐나요? 네, 불량률이 3%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체계적인 교육과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무 시스템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해외 파견 직원의 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법무팀에서 체크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갱신하고요. 컴플라이언스 담당 김 과장님의 설명이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법률 상담부터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해외 출장을 보낼 수 있어요. 부품업체 사장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전에는 비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였죠. ESG 경영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현재 고용도 30% 늘렸습니다. 인사팀 보고였어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현지 직원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위기가 모든 사람을 성장시킨 셈이었습니다. 원격 지원 시스템도 더욱 정교해졌어요. 홀로그램 기술까지 도입해서 한국의 전문가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지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기술 지원이 가능해요. IT팀의 자랑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발달한 원격 기술들을 배터리 제조에 적용한 거였죠. 무엇보다 조직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중심적인 사고가 강했는데 이제는 진짜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각국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우선입니다. 권 사장님의 새로운 경영 방침이었어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신 거죠. 현대차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몇 차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낸 만큼 더 단단한 파트너십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김상무님의 말씀이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신뢰가 깊어진 거였습니다.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아침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사람들도 시스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말이에요.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스 공장장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겪어본 위기는 다시 겪어도 두렵지 않죠. 그날 저녁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정말 안정됐어.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간의 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도전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게 됐어요.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강하고 현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말입니다. 6개월 전 300명의 기술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오늘 그 공장에서는 다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현지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죠. LG에너지솔루션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기업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